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2일 제가 참 좋아하는 날입니다. 제 생일이거든요.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아침에 오늘 미역국을 못 먹고 왔어요. 뭐 먹을 시간도 사실 매일 없긴 하지만 먹고 오면은 지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서 더불어 지금 아마 다시금 단잠에 혹시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엄마가 깜빡하셨더라고요. 제가 끓여드려야 되죠. 원래는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어 하면서 이제 제가 끓여드려야 할 나이인데 아직은 저는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곧 40. 작년에 분명히 제가 40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6개월 사이에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다시금 30대로 돌아와서 약간은 지금 다시금 이 부록에 대한 마흔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먹어야 하나? 나 6개월 전에 분명히 먹었었는데 요런 이제 약간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뭐 한 300번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나이 얘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주가, 지수, 실적, 뭐 PER 뭐 이런 거 이런 숫자는 잘 봐야겠죠. 나이는 잊으세요. 주식 투자할 때 그 중요한 숫자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여러분의 중요한 또 계좌에 불어나는 숫자가 이 앞자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뒤에 많은 0들이 붙기를 기원하겠고 그 0이 붙는 것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제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분 모시고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볼 예정이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어려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다 아시지 않나요? 다들 제 나이쯤 되면은 자꾸만 어려지고 싶고 어리다고 놀림을 받고 싶고 비록 어리지는 않지만 어머님 생신이시라는 분도 계시네요. 솔빈정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온 세상의 모든 분들께 대신하여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런 축하의 의미로 사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대폭 또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나 마감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다우 지수는 0.4%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0.39% 거의 0.4%죠. 나스닥은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0.2% 올랐고요.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소폭 오르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 초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빅7 종목들이 다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다른 섹터들이 또 쫙 초록불을 펼치면서 오늘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단 매크로 관련한 얘기들 쫙 정리해드리고 개별 뉴스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11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인 3.6% 대비해서 하락했고요. 월가 예상치도 3.8%였는데 이마저도 하회하는 모습. 또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단기 인플레이션의 전망이 좀 하락한 건 휘발유 그리고 임대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전망이 후퇴하면서 이렇게 또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연료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4.5%로 예상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5%보다 낮아졌고 뭐 임대료나 대학 교육비 인플레이션 전망도 모두 지난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시장은 이 가운데 이번 주 이제 FOMC, CPI, PPI, 그러니까 물가지표 발표와 주요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FOMC에서는 현재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 후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점도표가 찍힐 것이냐, 이 점도표가 하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더하기 파월 의장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러한 열기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을 할 것인가가 가장 주요하게 평가가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CPI와 또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비교해서는 같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그리고 지난 10월 PPI도 전월 대비 0.5% 하락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빠르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구글의 주가의 낙폭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어제 전달드렸죠. 그 시연 영상이 편집본이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하락이 보였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좀 하락을 5% 상승을 한 다음에 한 1%대 하락을 했고 오늘 2% 하락했으니까 절반 정도는 좀 다시 되돌림이 나타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1%대 전후로 하락을 했고요. 보이시죠? 근데 또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 칩에 관련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종목은 다시 AMD죠.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시티에서 이 VM웨어 인수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투자 등급을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 이상 올랐고요. AI 관련한 그 사업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1,100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16%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인텔의 주가도 많이 올랐네요. 4%.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른 엔비디아 대비해서 다른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들 제가 쭉 이야기해 드리자면 요즘에 연말 맞이해서 인수합병 이야기가 참 많죠. 일단은 메이시스 백화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비 시즌에서 뷰티 쪽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이번 또 그 하반기에 연말에 그런 소비 시즌에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인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6,500억인데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자산운용사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5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7조 6,500억 규모의 인수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안을 받은 후에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나 관련 입장은 아직까지 메이시스 쪽에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이시스 주가 이와 함께 거의 20% 가까이 장중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셰일 시추업체 크라운록을 15조 8,300억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인수를 통해서 미국의 최대 유전인 퍼미안 분지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인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 가운데 보통 이제 인수하는 쪽은 주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기대감에 주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시그나가 휴메나 인수 계획을 철회를 했죠. 이게 뭔가 이제 조율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1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소식과 함께 주가가 17% 가까이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쉑쉑이 이러면 이제 항상 그 현재 CEO가 좀 섭섭할 텐데 현재 그 쉑쉑을 담당하고 있는 CEO가 내년에 사임할 것이다라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7%대 올랐습니다. 또 매부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닐리가 유독 좀 하락이 깊죠. 물론 뭐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는 하락이 깊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2%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그 체중 감량 약물인 티르제파티드 요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금 체중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모든 다이어트에는 요요가 있고 이게 약을 먹어서 중단을 하면 당연히 요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복용에 나선 그 참가자들이 한 14.8%의 체중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kg가 빠졌으면 거기서 14.8%면 저는 요 정도면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금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대 상승이었는데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수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이 관련된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B는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나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스냅 같은 경우에도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과 함께 주가가 4% 이상 올라갔고 그 배경은 이제 광고 플랫폼을 재구축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주가를 높일 것이다가 배경이었습니다. 또 음식 배달 기업 도어데스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 지수에 합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그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이키가 오랜만에 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 한번 볼까요? 나이키 주가 2.33% 올랐습니다. 그 바클레이스에서도 나이키를 2024년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주식이다. 투자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나이키가 정말 별로 좋지 못했는데 과연 내년에는 나이키가 정말 나이키 상승을 할지 나이키 모양의 상승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바이도 제프리스에서 이 투자 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가 2%대 올랐습니다. 지금 전염병 관련해서 지금 교체 주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현재보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평을 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빅7, M7 종목들은 쉬어갔지만 유로환 수급이 다른 종목들의 상승을 더 많이 촉발시켰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르면 좋은 거죠. 과연 이번 주 뭔가 슈퍼위크 주간을 맞이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맞이할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빅 이벤트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29번째, 19번째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런 말 너무 좋습니다. 거짓말인 건 아는데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께서 주실 수 있는 응원과 또 선물은 좋아요입니다. 예, 댓글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버튼 또 오늘도 1000개 달성 저는 염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늘 이제 물어보지만 저는 그냥 그 1000이라는 숫자가 뭔가 되게 완벽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1000%를 만든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많은 슈퍼위크라고 불리던데 맞아요? 슈퍼위크? 그렇죠. 네. FMC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저는 눈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S&P 5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4,600 선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4,700선 목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12월 FMC가 끝나면 그게 더 두드러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항상 좋을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들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들을 좀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 2월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 올해 산타넬리 급등에 따른
후유증을 좀 해소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연준이 2분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네. 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게 이제 내년 1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 조정 형태,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형태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세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좋을 때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에서 4,700 사이에서는 좀 정리를 하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S&P 500 지수가 현재 4,620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금 이제 상승에 따른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야 할 시기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는 우상향 할 겁니다. 네. 제가 내년도 경로는 1분기 때 기간 조정, 2분기 때 상승 전환, 그리고 3분기 때는 3분기 초입에 약간 숨고르기를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형태.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당선자의 정책 노선을 분석을 해야 되는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4분기 때는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2월 전까지는 기간 조정, 현재로서는 좀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얘기는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CMA 통장에다가 넣어놓거나 아니면 미국의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보다 네, 그쪽이 더 내년 좋다. 2월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기간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분명히 저점이 있어요. 네. 그때 저점 때 가감하게 또 미국 주식을 좀 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이 종목들 중심을 담으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도 올해랑 동일합니다. 올해 주도 지수 미국인 나스닥,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 그리고 대형,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올해 주도 섹터가 내년에도 계속 주도 장세를 이루는 대상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투자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도가 바뀔 뿐이지 기존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대상들은 계속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네. 명확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명확한 얘기를 하는 것에 다들 좀 이렇게 뭔가 좀 제한을 두잖아요. 뭐 왔다 갔다, 지금까지는 뭐. 잘 맞아왔으니까 그래서 아니 잠깐만 조금 근데 이제 조금 틀리면 겸손하세요. 예, 이제 조금 또 이제 겸손하세요. 반응이 다르겠죠. 그쵸.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 투자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명확한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빅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또 예상이 되는지 그 경로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먼저 뭐 FOMC 관전 포인트부터 좀 볼까요? 네, 뭐 화면 보여주시면 그거 네.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2월 FMC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목하는 거는 12월 FMC를 통해서 과연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기존에 했던 멘트, 물가가 여전히 높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라는 표면적인 얘기는 계속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조율질하는 논의를 저는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FMC 결과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는 결국 12월 경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내년도 통화정책 수순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결국 수치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게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자, 2024년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GDP는 1.5%. 그러니까 기존에 1.1이었는데 이보다는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 4.5가 기존 숫자였는데 이거를 4.1로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와 근원 PC를 보면 2.5, 2.6 네. 기존 수치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수치 변화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연준은 성장률은 높였고 그리고 실업률은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시각보다는 상향 조정한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올해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5.6이었는데 내년에 5.1로 바뀌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년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인지 4.4에서 6.2를 내년도 제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4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 5.25, 5.5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연준은 3번 금리 인하 각각 25pp씩. 그래서 연준은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를 4.5에서 4.75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올해 같은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일단 12월 FMC 금리 동결 확률이 98.4%이고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은 5월 달.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5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정책 금리는 4에서 4.2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연준의 통화 정책과 비교를 해보면 간극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시점은 저도 이제 5월달 인하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르진 않지만 연준은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5번 금리 인하. 맞아요.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 연준은 4.5에서 4.75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4에서 4.25를 생각하고 있단 근데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좀 뭐랄까 더 과한, 더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그 행위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게 너무 많은 높았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기간에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최대한 금리 인하를 하되 그걸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간극들이 생기면 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지금 다시 한번 연준 스탠스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 문성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연준 입장에서는 반대로 하거든요. 왜요? 네? 왜요? 왜 이렇게 투자자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죠? 이렇게 힘들게 하죠? 통화 정책 결정은 연준이 하는 거지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연준이 따라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들이 리드를 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도 뭐 이게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간극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전까지 기간 조정을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변수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이 흔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두고 연준과 투자자 간의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FMC 때 수정 경제 전망 분명히 수치 조정이 있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좋냐면 실업률을 높이는 게 좋고요. 성장률 수치는 낮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둔화되어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그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경기가 때문에 좀 식어야.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데
그 단행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4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는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가도기권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항상 고용 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수축 국면에 있는데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 양 지표 모두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게 확인되어야 되고 네. 당연히 PC 그리고 미시간대 뉴욕연은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째 조건이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계속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 4가지 지표가 확인되어야 연준은 내년 2분기 5월 FMC 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만 맞춰주는 형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맞춰준다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였잖아요. 네. 실업률과 경기 침체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쌈의 법칙이에요. 쌈의 법칙. 예, 이 쌈의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 평균과 최근 1년 동안 실업률의 최저치랑 비교했을 때 0.5% 포인트를 상회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아직은 그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연은의 향후 1년 뒤 경기 침체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팬데믹 전과 후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던 이유는 3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도 경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그때 당시 가계와 기업들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가계는 모기지 금리가 될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할 때 금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금리가 낮았는데 그때 대출 비중을 거의 80% 정도까지 다 맞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이 연준이 금리를 단기간에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가계와 기업들의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 지출액이 소진되지 않고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들이 딜레이 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고용 시장이 나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기업들은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채용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계속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축 근무를 선호하는 여성, 젊은 층들의 유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 3가지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한국 언론들이 자꾸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자극적인 기사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를 많이 위축시켜 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중심의 투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내년 2월 전에 기간 조정 보일 때 그때 저점에서 미국 주식을 과감하게 담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파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그런 네네. 시기가 단기적으로 될 거고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포모에 휩싸여서 지금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내년 초반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특히나 그리고 어떤 걸 사야 하나라는 고민은 여전히 M7 위주의 시장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쭉 해주셨습니다. 그 물가는 그러면 어떻게 뭐 CPI도 우리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점차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나면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한다고 하면 3분기에서 4분기 그리고 4분기에서 1분기로 내려갈 때는 물가 지표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가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거죠. 10일 날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치가 3.2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4%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한월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유류나 내구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부분들이 좀 영향 주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된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보면 전월치가 15만 명이었는데 일단 결과치는 19만 9천 명이 나왔죠. 네. 전월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수치가 전월보다 떨어지는 게 좋은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CME 패드워치 2를 통한 내년도 금리 인하 확률이 3월달 확률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개선되고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이제 접어든다고 하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그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아직은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골디락스 영화가 이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이제 물가 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미국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990년도 후반대에 해당되거든요. 그때는 성장률이 4%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고성장을 보였고 실업률은 낮고 물가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이제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1990년도 때는 IT로 대변되는 이제 신기술 발달이 미국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실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합한 시기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단어를 쓰기에는 성급한 부분들은 있어서 일단 저는 이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연말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조정 우리 문수정님 얘기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한 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산타넬리는 있긴 한 건데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점점 더 그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최종 투자 전략의 결론인 거죠. 1월 효과도 없을 겁니다. 내년에 초에. 너무 그래서 또 단호박이시네요. 혹시 화면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산타넬리는 있지만 1월 효과는 없다. 근데 이 산타넬리라는 용어도 네.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렇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건데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산타넬리 후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10월 27일에서 11월 24일이 전반부였어요. 이미 끝났다. 예, 그때 S&P 500 지수 수익률은 10.7%. 네. 그리고 지금 후반부는 11월 27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1% 정도. 근데 이제 12월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 신기 때문에 지금 산타넬리의 후반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3년도 이후에 S&P 500의 월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10월, 11월, 12월 수익률을 한번 봐주세요. 회색이 과거 평균의 월간 수익률이고요. 지금 파란색이 올해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 산타넬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한 달 전 10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 월간 수익률을 보면 10월 달 수익률이 2.3, 그리고 11월 달에는 3.2, 그리고 12월
L은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정도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산타넬리는 10월부터 시작했다가 아마 1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형태로 갔던 게 지금까지 모습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 2.2%로 부진했고요. 네. 지금 11월 달, 지난달 수익률이 과거 평균은 3.2였는데 지금 8.9%, 거의 2.7배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산타넬리에 대한 기대들이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과거 12월 달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0.8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차피 4,700 목전까지 S&P 500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과거 평균 수익률보다는 올해 산타넬리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타넬리가 끝나게 되면 급등에 따른 후유증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1월 달 수익률을 보면 과거 평균이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내년도 뭐 세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12월 달 S&P 500 지수 기준으로 4,700 목점까지 올라서게 되면 좀 팔아놔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 이벤트 지나가고 나서 산타 랠리 아마 오기 전에 산타클로스 이렇게 맞이하기 전에 문수성님 한 번 더 모실 예정인데,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잊으실 수 있으니까 내용들을 다시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뷰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